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라디오 수도권 투데이의 장원석입니다. 오늘 선정한 주제는 서울 상도유치원 붕괴 사고입니다. 다른 곳도 아닌 유치원이 무너졌다는 소식에 간밤에 가슴을 쓸어내린 분 많으셨을 겁니다. 일단 문제가 발생한 유치원 건물은 철거가 됐고요. 주변 건물의 안전 여부 확인과 후속 조치는 어떻게 이루어져야 할지 잠시 뒤 일부 투데이 포커스에서는 한국토질 및 기술사회 회장인 윤태국 건설기술교수원 교육원 교수 연결해서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오늘 아침 서울 기온이 17도까지 내려가는 등 전국적으로 어제보다 아침 공기가 더 쌀쌀해졌습니다. 경북 일부 지역은 9도까지 내려가기도 했고요. 아침 저녁으로 체온 유지를 할 수 있는 겉옷 하나 더 챙겨 다니시길 바라겠습니다. 구름은 많이 끼겠지만 맑은 날씨 이어집니다. 밤에는 제주에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오늘 한낮 기온은 서울 27도, 광주 26도, 대구가 24도를 기록하겠습니다. 2018년 9월 11일 YTN 라디오 수도권 투데이 지금 시작합니다. 수도권과 관련된 소식은 모두 여기 YTN 라디오 수도권 투데이. 투데이 포커스. 인근에 있는 공사장 흙막이가 무너지면서 붕괴됐던 서울 동작구 상도유치원 건물이 어제 모두 철거됐습니다. 이미 지난 3월에 붕괴 위험이 경고됐다는 점에서 이번에도 인재라는 지적이 역시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한국토질 및 기초기술사회 회장을 맡고 있는 윤태국 건설기술교육원 교수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윤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일단 상도유치원 건물이 철거가 됐는데 큰 불이 꺼졌다고 볼 수 있을까요? 예, 사고 현장의 상태를 우선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은 인근 공사장의 흙막이 벽체 상부에 그 위에 옹벽이 있고 옹벽 위에 유치원 건물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유치원 건물이 철거되었다는 것은 가장 큰 위험성은 없어진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냥 육안으로 보기에도 아슬아슬하게 걸쳐져 있던 건물을 철거했으니까 큰 위험은 사라졌다는 말씀해 주셨고요. 예, 그렇습니다. 예, 이제 철거 이후에는 어떤 식으로 안전점검이 이루어집니까? 예, 인허가 기관인 동작구청을 중심으로 해서 긴급 안전점검을 실시하게 됩니다. 이는 공인된 기관에서 진행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때 법적, 행정적 조사 내용을 제외하고는 가장 중요한 점검사항은 정확한 사고 원인 분석과 단기적, 장기적 대책 부분, 이를 통한 국민의 안전 확보 방안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 붕괴 당시의 흙막이 벽체, 옹벽, 유치원 건물 상태를 조사해야 합니다. 현장에서는 모든 원인을 추정할 수 있는 것이 현장에 답이 있기 때문에 현장 조사를 아주 철저하게 해야 될 것입니다. 둘째는 인접한 굴착공사장의 자료 조사로서 계측 자료, 설계 자료, 시공 도면, 그 다음에 사진, 공문, 공사 일지, 주변 구조물이라든지 인근 건축물 상태까지에 대한 조사가 가장 중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그런데 그 문제가 발생한 건물을 철거했는데 그 건물 상태를 온전히 조사할 수 있겠습니까? 현재 철거가 된 상부 구조물 자체는 상태를 조사는 할 수가 없는데요. 예. 이미 그 언론에 보도된 바와 같이 하부는 남아있고 또 저희들이 긴급 안전점검을 하기 전에 저희들 국토부를 중심으로 한 건설사고조사위원회에서의 위원 활동이라든지 동작구청에서 이미 붕괴됐을 때 당시의 여러 자료를 현재 가지고 있는 상태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 유치원의 경우 지난 3월에 일부 학자들에 의해서 붕괴 위험성이 지적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렇습니다. 상도 유치원이 또 전체적으로 점검을 진행했더니 취약한 지질 상태로 만약에 철저한 지질 조사 없이 시공하게 되면은 붕괴할 위험성이 높다 이런 의견을 받았다는 거예요. 네. 알려진 바로는 편마암 이렇게 알려져 있다고 하는데 이게 위험한 집안입니까? 예, 편마암이라고 하면은 특정한 암석의 이름은 아닙니다. 예. 즉 원래 화산암이 있든지 변성암이 있든지 여러 기존에 있었던 퇴적암이라든지 이런 기존에 있었던 여러 암이
좌우로 또는 상하로부터 고온, 고압의 변성 과정을 받아서 생기는 암석 종류 중에 하나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편마음은 다른 암석에 비해서 위아래로 누르게 되면은 가로 방향으로, 좌우에서 누르게 되면은 세로 방향의, 즉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는 안반입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런 편마음이라고 해가지고 공학적으로 극복을 못하는 안반은 아닙니다. 단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충분한 집안 조사와 더불어 과학적으로 대처할 경우에 쿨착 가능한 집안으로 이해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안반이었지만 그게 제대로 되지 않을 것 같다는 이제 추정이 가능한 부분이고요.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그 지자체 여기는 동작구청이 되겠죠. 허가를 내줄 때 이런 부분 당연히 확인을 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런 전문성이나 지식이 없지 않을 텐데 왜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까 걱정되는 부분하고요. 이게 다른 곳도 혹시 이런 사례가 있지 않을까 이런 걱정도 되고요. 예. 집안이 상대적으로 취약하다는 건 앞서 말씀드렸던 변성함의 특징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예. 또 시설물 자체가 흑막이라고 하는 벽체 위에 그 위에 또 L형 옹벽이 있고 또 그 위에 유천이 있는 상태를 고려할 때는 인허가 기관에서는 보다 면밀한 검토를 실시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점이 있냐면은 인허가 담당 공무원들은 일반적으로 기술 직종 중에서 건축직이 담당을 하고 있는데 이분들의 특징은 과도한 업무로 인해 가지고 엄청나게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인허가를 하다 보니까 외부에서 청탁 등의 우려가 많은 보직인 건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계속 순환 보직을 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인허가 담당자는 상대적으로 전문성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이번 상도 유치원과 같이 3월 달에 이미 민원을 제기가 되는데 왜 안 나왔냐 이렇게 하면은 그쪽에서는 민원 등이 발생하게 되면은 법과 규정, 규칙에 의거해가지고 명기된 내용만을 중심으로 요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처리하는 게 일반적으로 처리가 된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예. 따라서 공무원들에 대해서 당신들 너무 잘못돼서라고 말하는 것보다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적절한 예산과 인력이 확보되어야 될 뿐만 아니라 공무원들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도 병행이 되어야 됩니다. 또한 각 지자체에서는 기술사와 전문 기술자들을 중심으로 한 충분한 인력 풀을 활용한다면은 훨씬 더 크게 보완이 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화재 사고도 그랬고요. 계속 비슷한 사고가 반복되고 있는 걸 보면은 관계 당국이 이것을 좀 전문적으로 더 관리를 해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이번 기회에 지금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인력풀 확충이라든지 제도 개선 그리고 인력을 수급하는 부분에도 좀 손을 봐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드네요. 그렇습니다. 네네. 그리고 한 일주일 정도 이 상도 유치원 사고에 앞서서 금천구 가산동에서도 땅 꺼짐 현상이 발생했는데 이때도 집안 치마로 이제 나타났는데 아까 암석 이름은 아닙니다만 편마음 지대였다고 여기도 들었거든요. 붕괴 사고 이번하고 좀 비슷한 모양새인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예, 두 현장을 확인을 쭉 했던 결과 아주 공통점이 3가지가 있고요. 차이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예. 우선 공통점을 말씀드리면은 사고 발생 현장은 소규모 건축 현장의 토목 부분, 특히나 흑막이 벽체에서 발생한다는 점이 있고요. 둘째는 뭐가 있냐면 사고 발생이 어디서부터 무너졌는지 하는 거 보면은 흑막이 공법 중에서 2가지 이상의 공법, 예를 들면은 H-파일 토립판과 CIP 이런 공법 등이 겹치는 부분에서부터 와장창하면서 무너지기 시작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예. 또한 그 무너지는 그 위치적인 특징을 보면은 코너부라 그래가지고 기역자로 꺾였을 때 그 우각부라고 하는 그 부분부터 집안 치마가 발생된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발생된 시기를 보면은 폭우가 지속되거나 그친 직후에 발생됐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차이점은 가산동의 경우는 인접했던 아파트의 경우는 말뚝기초로 되어 있고요. 상도동의 경우는 상도 유치원은 직접 기초 이렇게 매트 형식으로 되어 있는 기초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 이 매트 기초는 어떻게 되냐면은 조금의 집안 치마가 있더라도 상대적으로 치마에 대해서 취약한 상태이기 때문에 구조물의 붕괴까지 이르게 된 상태로 이해가 됩니다. 가산동의 말뚝기초하고 상도동의 직접기초 이 부분을 좀 짧게 더 설명해 주시다면요. 말뚝기초하고 직접기초가 어떻게 차이가 납니까? 예, 말뚝기초는 위에서 말뚝을 땅땅땅땅 받게 되면
저 밑에 있는 안반층에 일반적으로 근입이 됩니다. 예. 그래서 집안 치마가 일부 발생이 되더라도 안반층 끝에 있는 지지력 자체가 실제로 아파트를 지지하고 있기 때문에 설사 주변에서 일부의 치마가 발생된다 하더라도 원래 있는 지지력 자체는 선단부에 있는 마지막 끝에 있는 안반층에 근입되어 있는 그 지지력이 훨씬 더 크게 받쳐주고 있는 그런 형태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예. 즉 말뚝 자체가 우리 그 볼펜 끝이 책상 끝에 이렇게 닿아 있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가장 쉽게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상도동의 경우가 조금 더 취약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뭐 구조적으로도 그렇게 분석이 되는군요. 네네. 그러면 이 편마음이라는 것이 서울에 많이 있습니까? 다른 지역에도 이런 곳이 있지 않을까 걱정이 돼서요. 예, 이 편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드렸다시피 아주 넓은 지역의 분포, 국내에서는 아주 넓은 지역이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서울의 집안을 주로 보면은 우리 북한산에 가면은 회백색이나 다몽색으로 되어 있는 화강암이 주로 되어 있는 게 있고, 그 다음에 화강 편마음으로 되어 있는 두 종류가 있는데, 화강암은 서울의 동북부 관악산 일대에 분포하고 있고요. 화강 편마음은 상대적으로 아래쪽에 있는 남서부 일대에 분포하고 있는데, 그 경계는 북아현동에서 출발해가지고 남산 서쪽, 그 다음에 한남동으로 이어져가지고 한양대교 있는 그 주변으로 이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편마음 지역이기 때문에 사고가 발생했다. 이거는 너무 큰 이론적, 비약적 전개로 판단이 됩니다. 왜냐하면 공사 기법으로 충분히 극복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해 주시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예. 전국적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왜냐하면 저희가 여러 번 다루고 있지만은 포항과 경주 지진 발생 이후에 뭐 내진 설계라든지 건물 붕괴 위험에 관심을 많이 갖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만히 있어도 집안이 약해서 무너지는 건물이 발생하는데 지진이 발생하면 더 위험하지 않을까 걱정이 되네요. 예, 그렇습니다. 지진이 발생을 하게 되면은 지진은 일반적으로 P파, S파, L파, 러브파 이렇게 여러 종류가 오는데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은 표면에서 흔들는 좌우로 흔드는 부분이 전체 에너지의 67에서 70% 정도로 흔들리기 때문에 표면이 집안이 약하면은 상대적으로 더 큰 피해를 입는 게 사실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이번 기회를 좀 삼아서 관련 조사를 철저히 해야 될 텐데. 그렇습니다. 근데 이번에 철거를 할 때 보면요. 완전히 유치원을 완전히 철거한 게 아니라 기울어졌던 반쪽만 철거를 했더라고요. 이제 예. 남은 쪽은 구청이 괜찮은지 조사를 하겠다고 하는데 괜찮을까요? 예, 현재 있는 상도 유치원 같은 경우는 15%에서 조사한 바로는 18% 이상 기울어져 있는 부분만 현재 철거한 상태고요. 예. 기울어지지 않는 유치원에 대해서 유치원 건물하고 초등학교 건물에 대해서는 건물을 철거하는 것은 일단 두 가지의 측면에서 봐야 되는데 하나는 흙막이 앞쪽을 현재 흙으로 25톤 트럭으로 계속 흙을 메우고 있는 상태인데 이는 100%는 아니지만도 굴착 이전의 응력 상태로 되돌리려고 하는 그런 과정이 됩니다. 그래서 굴착하기 전의 상태로 되돌리고 싶어 하는 과정이고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은 건물에 대한 상태, 그 다음에 지금까지 나온 여러 원인과 더불어서 구조 해석을 하면은 어디까지가 영향 범위라는 것을 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가지고 현재 있는 초등학교 건물이라든지 유치원 건물 등에 대한 안정성 여부와 더불어 철거 여부를 판단하는 게 가장 정확한 판단이 되겠습니다. 예, 뭐 그런 조사가 이루어져야겠습니다만은 지금 전문가적 견해로 봤을 때 한 70m 거리에 있는 상도초등학교는 어떻다고 보시는지요? 예, 가장 중요한 사항이고 무엇보다 기술자로 참 뼈아픈 부분인데요. 이에 대해서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조금은 보수적인 측면에서 판단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 구조 해석적인 측면에서 여기까지가 영향 범위라고 나오더라도 조금은 보수적으로 조금 더 충분한 안전율을 두고 판단을 해야 되고요. 현재까지만 자료만 가지고는 위험하다, 위험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은 성급한 결론이고요. 가장 중요한 부분은 국민의 생명을 근본으로 하는 안전은 그 무엇보다도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중요한 사항이라고 이해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예, 대비, 예방 조치는 좀 과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교수님, 오늘은 부연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한국토질 및 기초기술사회 회장을 맡고 있는 윤태국 건설기술교육원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자, 1부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잠시 뒤 2부에서 뵙죠. 2,500만 수도권 청취자를 위한 모든 소식이 한자리에 YTN 뉴스 FM 수도권 투데이. FM 94.5MHz YTN 라디오 수도권 투데이 듣고 계시고요. 저는 아나운서 장원석입니다. 2부에서는 건강한 이야기 코너에서 족저근막염 얘기 다뤄보고요. 그리고 자동차 주치 코너에서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분 20초 뒤에 뵙죠. 수도권 뉴스 브리핑입니다. 인천공항을 통과한 입국자가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음에 따라서 중동에서 인천공항으로 들어오는 이용객들은 별도의 지정 게이트에서 검역을 받아야 합니다. 인천국제공항은 제1터미널에서 2곳, 제2터미널 1곳 등 모두 3곳에 중동발 항공편 지정 게이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기도가 삼성전자 이산화탄소 누출 사고와 관련해서 민관 합동조사단을 꾸려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경기도 재난안전본부와 시민단체 등으로 꾸려진 합동조사단은 어제 경기 용인시 삼성전자 기흥사업장에서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합동조사단은 삼성의 초기 대응과 현장 소방시설 관리 상태를 확인하고 유사 사고를 막기 위해서 시설과 제도 개선 사항을 찾을 계획입니다. 경기도 과천시가 정부의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 방침에 공개적으로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김종천 과천시장은 과천 지역이 신규 주택 공급 대상지로 확정되면 과천시는 성장 동력을 잃고 서울시의 배드타운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주민 의사가 무시된 정부의 신규 택지 추가 공급 계획은 수용할 수가 없고 주택 용지가 아닌 업무 지역으로 개발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인천공항에서 렌터카로 불법 택시 영업을 한 기사와 중개업자가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인천지방경찰청 관광경찰대는 여객 자동차 운수사업법을 위반한 혐의로 중개업자 45살 박모 씨와 렌터카 기사 45살 김모 씨 등 85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박 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5월까지 인천공항 인근 오피스텔에다가 사무실을 차려놓고 주로 승합차를 장기 대여한 기사들에게 외국인 관광객 손님들을 연결해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해 초 본격화된 중국의 사드 보복으로 급감했던 경기도 내 6호 발길이 다시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기관광공사는 올해 상반기 경기도를 방문한 중국인 관광객은 모두 27만 3천여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8%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한국 여행 재허용 조치를 하는 중국 지방정부가 점차 늘고 있기 때문이로 경기관광공사는 이에 맞춰서 서울에서 경기도 간 관광객 전용 셔틀버스 운행과 중국 내 마케팅 강화 등에 나서고 있습니다. 로이 오비슨이 부르는 오 프리티 워먼 띄워드리고요. 잠시 뒤 건강한 이야기 코너로 이어가겠습니다. 수도권 투데이 청취자 여러분, 건강하세요. 쉽고 재밌게 풀어보는 건강한 이야기. 유난히 폭염이 강타했던 올해 여름이었습니다. 특히 여름에는 통풍을 위해서 가벼운 샌들이라든지 슬리퍼를 많이 신죠. 이런 신발은 바닥이 평평하고 쿠션이 없어서 충격 흡수가 운동화에 비해서 잘 되지 않습니다. 발바닥으로 충격이 그대로 전해지면서 족저근막염에 걸리기 쉽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이 족저근막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YTN 라디오 수도권 투데이의 주치이시죠. 강재헌 인제대 서울백병원 가정의학과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저도 여름철에 네. 그 실내에서도 그렇고요. 네. 그 간편한 샌들 신는 게 아무래도 발도 시원하고 편해서 네. 참 좋아하기도 하는데 네. 근데 발바닥은 하루 종일 생활하면서 우리 몸에서 제일 고생하는 것 같기도 해요. 그렇죠. 자기 체중을 다 고스란히 그 견뎌내야 하는데 네. 충격도 많이 받을 것 같고 제가 얼핏 보니까 기사에서 이런 게 있었어요. 1km를 걸으면 약 16톤의 무게를 발바닥에 지탱하는 것과 같다고 하는데 실제로 이 정도 되나요? 예, 이게 걸을 때 발은 자기 체중의 2-3배의 하중까지도 받게 된다고 해요. 네. 그러면 1km를 걸 때 매 보스마다 받는 하중이 있잖아요. 네네. 그걸 다 더하면은 이 정도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한 번에 이렇게 되면 큰일 나죠. 그럼 큰일 나죠. 그렇군요. 그러면 달리면은 조금 더 당연히 뭐 더 충격이 있을 거고. 예, 맞아요. 달리거나 예. 좀 점프를 하거나 이러면 더 많은 충격이 오게 되죠. 근데 뭐 많이 걷거나 오래 서서 발바닥이나 발 뒤꿈치 통증 느껴보신 분들, 뭐 일시적으로 그러신 분들도 계실 거고 좀 길게 느껴보신 분들 계실 텐데 족저근막염이라는 건 어떤 질환인가요? 네, 족저근막염은 발 뒤꿈치 뼈하고 발가락을 연결하는 발바닥 아래 그 섬유조직이 있는데요. 네. 이걸 족저, 발 아래쪽에 근막이라 그래서 족저근막이라고 그래요. 여기에 염증이 생기는 거거든요. 예. 이 원래 족저근막은 발이 약간 아치형으로 생겨 있어서 충격을 스프링처럼 흡수하는 역할을 하는데 예. 여기 염증이 생기면은 충격을 제대로 흡수하지 못하고 발을 디딜 때마다 통증이 오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죠. 그렇군요. 족저근막염으로 진료를 받은 사람 수를 보니까 2014년 기준으로 18만 명이 넘었고 네. 그리고 2016년에는 불과 2년 만에 4만 명이 더 늘어났네요. 22만 명을 넘어섰다고 하는데 상당히 많은 분들이 이걸 겪고 있네요. 그렇죠. 그래서 정형외과에서 진료를 볼 때 발 쪽, 그러니까 족부외과라고 하는데 네. 그쪽 환자 중에 족저근막염 환자가 거의 10% 될 정도로 흔한 질환이고요. 특히 현대인에게 더 이 질병이 많아진 것은 교통수단이 발달해서 평소에 얘가 안 걷잖아요. 아하. 그래서 발 쪽에 근력이나 뭐 인대의 힘이 떨어진 게 원인이고요. 또 체중이 늘면서 늘어난 경향도 있어요. 그렇군요. 네. 대표적인 증상은 역시 통증 아니겠습니까? 네네. 근데 일시적으로 통증을 호소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게 내가 족저근막염인지 알 수 있는 그런 증세가 있을까요? 네. 걸을 때마다 발바닥에 통증이 오는데 찢어지는 것 같다는 얘기를 하는 분도 있고요. 아침에 처음 일어날 때 첫걸음 때 제일 심하고 조금 다니면 좀 나아지는데 또 많이 걸으면 또 통증이 악화돼요. 그리고 진행이 되면은 서 있을 때도 뻣뻣한 느낌이 지속이 되고요. 예. 이게 문제가 되는 게 아프니까 더 안 움직여요. 걷지도 않고. 그렇겠네요. 그러면 체중이 늘거든요. 그럼 더 악화되는 경향도 보입니다. 이게 그 일반적인 통증하고는 확실히 다르네요. 그렇죠. 예. 그리고 또 증상이 언제 시작한지 모를 정도로 서서히 아프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네네. 또 오늘 많이 걸었으니까 그렇겠지 하고서 그냥 넘어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런 경우도 좀 많을 것 같은데요. 예, 초반에는 구분이 안 되는데 예. 뭐 걸을 때마다 매일매일 발바닥에 통증이 문제가 되고 그것 때문에 활동량이나 생활에 장애가 생긴다면 병원서 바로 진단을 받아보는 게 좋겠고요. 예. 근데 우리가 발에 가시 하나 박혀도 혹은 네. 발톱이 살짝만 아파도 걷기가 힘들어서 온 자세가 흐트러지는데 그렇죠. 족저근막염을 방치하게 되면은 뭐 온몸에 특히 뭐 다리하고 허리도 영향을 받겠어요. 이제 거의 전문가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 사실 장기간 족저근막염을 방치하면 일상생활에 지장이 오는 것뿐만 아니고 네. 보행에 문제를 주다 보니까 다른 관절, 무릎이라든지 고관절, 허리까지도 이상이나 통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아하. 그러니까 애초에 그 족저근막염이 걸리지 않도록 하고 초기에 좀 발견해야 될 텐데. 네. 그런데 그 샌들이나 슬리퍼를 좀 조심해야 된다는 얘기가 이런 것을 신음으로써 족저근막염에 더 쉽게 걸릴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예. 뭐 사실
평발과 같은 해부학적 이상의 원인인 경우도 있고 갑자기 운동 안 하다가 고강도의 운동을 한다던가 네. 뭐 예를 들어 둘레길을 갔다가 며칠을 돈다던가 갑자기 조깅을 할 때 생길 수도 있고요. 또 바닥이 딱딱한 장소에서 발바닥에 충격을 주는 운동 예를 들어 뭐 배구라든지 격렬한 에어로빅을 할 때도 그렇고요. 예. 그리고 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 바닥이 딱딱하고 좀 발에 인체공학적으로 만들어지지 않은 샌들 또는 슬리퍼 그리고 또 하일 이런 것들로 발바닥에 자꾸 족저근막에 무리를 주면 즉 비정상적으로 족저근막에 부하가 가해지면 예. 염증이 생겨요. 그게 바로 족저근막염입니다. 그렇군요. 그 성별 환자 수를 보니까 2014년 기준으로 여성이 남성에 비해서 1.4배 정도 많았는데 이것도 역시 글쎄 요즘에 여성들 많이 신는 플랫슈즈라고 해가지고 네. 바닥 얇고 납작한 신발 그게 편하다고 신는데 결국은 편하다고 좋은 게 아니었네요. 그렇죠. 그런 것들이 아마 여성에서 족저근막염이 더 많이 생기는 원인으로 작용할 겁니다. 역시 신발도 연관이 있는 것 같네요. 네. 자 이제 가을 뭐 이제 금방 겨울이 오겠지만은 이제 겨우 시원해졌어요. 예, 그 여름에 비해서는 나들이 하기 참 좋은 계절이 돼서 등산 또 단풍놀이 하러 많이 가실 텐데 네네. 이럴 때 걷는 것도 등산에서는 역시 발에 부하가 많이 가니까 족저근막염을 유발할 수도 있겠어요. 예. 여름철에 너무 더워서 꼼짝도 안 하다가 운동 거의 안 하다가 갑자기 등산을 해서 하루 종일 험한 산을 오르면은 또 족저근막염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 가을에 이제 산행을 할 때는 신발을 특히 잘 맞는 걸 고르고 처음에는 무리하지 않고 차츰차츰 다음번 갈 때 등산의 운동량을 늘린다든지 이 점진적인 운동량 증가가 중요합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요즘에 아까 그 신발 얘기하다 보니까 이게 또 생각이 나는데요. 네. 키를 좀 크게 보이기 위해서 깔창을 사용하거나 굽 높은 신발, 구두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즐겨서 신는 분들 계신데 이것도 역시 좋지 않겠어요? 그렇죠. 아무래도 딱딱하고 또 깔창이나 키높이 구두 같은 것이 일반적인 그런 구두나 신발보다는 인체공학적으로 조금 부담이 더 가거든요. 네.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족저근막염을 호소하시는 분들 보니까 40, 50대 중년층의 경우 휴가 다녀와서 병원을 오히려 쉬고 왔는데 병원을 더 자주 간다고 그래요. 네. 그럼 나이가 들수록 족저근막염에 걸릴 확률이 높아지는 건가요? 그 발바닥에 쿠션 역할을 하는 발 뒤꿈치에 지방 패드가 있는데요. 네. 그게 대개 45세 전후부터 그 지방 패드의 양이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이 지방 패드가 충격을 흡수하는 그런 역할을 덜 하게 되다 보니까 그렇지 않아도 40, 50대 중년층은 족저근막염의 고위험군인데 휴가를 다녀오면 요즘 또 평소보다 갑자기 운동량이 많고 도보량이 많아지잖아요. 맞아요. 예, 그렇게 되다 보니까 잘 쉬고 오셔가지고 족저근막염이 생기는 경우도 많아요. 그렇군요. 아까 평발 얘기도 해주셨는데 평발인 경우는 이 족저근막염이 더 잘 걸리나요? 그렇습니다. 그 발바닥의 아치가 충격을 흡수하는데 정상발보다 평발이 아치가 낮아요. 그러니까 충격을 덜 흡수하는 거죠. 그러니까 스프링으로 치면 스프링이 제 기능을 못하는 분이다 보니까 그 아래에 있는 족저근막이 더 부하가 많이 걸려서 염증이 잘 걸리는 겁니다. 그렇군요. 아유, 박지성 선수는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그러면. 그렇죠. 맞아요. 정말 대단합니다. 예. 그 걷지 않으면 사람이 활동을 할 수는 없고 근데 아파서 걷기 어려워서 비만 걸리고 악순환이 계속되는데 완치가 쉽진 않을 것 같아요. 예, 물론 한 6개월에서 1년 반 정도 동안 서서히 좋아지기도 한다는데 사실 너무 오랫동안 아프다 보면은 활동량도 줄고 생활에 문제가 생기니까 이제 무작정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기다릴 수는 없습니다. 그렇군요. 예방법을 짧게 들어볼까요? 예, 아무래도 잘못된 운동 방법이나 갑자기 무리한 운동하는 걸 피하시고요. 불편한 신발 착용을 가급적이면 피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통증이 있는 경우는 며칠간 잘 쉬고 냉찜질을 해주고 그래도 너무 오래 지속되면 더 늦기 전에 병원을 방문하는 게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은 족저근막염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강재헌 인제대 서울백병원 가정의학과 교수였습니다. 음악과 수도권 뉴스가 한방에 수도권 전문 방송 수도권 투데이.
네, 매주 화요일마다 만나보는 코너 자동차 출시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친환경차 가운데서 요즘에 주목을 받고 있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 연결되어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친환경차는 비싸고 그리고 비효율적이라서 관심 잘 안 갖는 분들이 많았는데 요즘에는 도로에서 꽤 자주 볼 수 있고요. 실제로 구매에 고민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대표적인 친환경차가 크게 세 가지, 3총사가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일반 내연기관차면 가솔린 디젤 얘기를 하는데 최근에 많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이제 하이브리드 자동차죠. 네. 나온 지 한 22년 정도 됐으니까 기술적으로 안정돼 있고 가격도 내연기관차하고 비슷해질 정도로 경쟁력이 높아졌습니다. 두 번째로는 최근에 많이 부각되고 있죠. 보조금도 많이 정부에서 지원해주고 있는 전기차입니다. 올해 28,000대가 지원이 됐고요. 내년에 예산 책정이 지금 진행 중인데 한 33,000대, 최대 한 4만 대까지 아마 공급될 것으로 보고 있어서 예. 역시 이제 이 최고의 자동차 자체는 무공해 자동차라고 볼 수가 있고요. 마지막은 이제 수소 연료전지차입니다. 올해 240대가 처음으로 민간에 보급되기 시작을 했는데 궁극의 차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지구상에 무진장 존재하는 수소하고 산소를 이용을 해서 결합시키고 찌꺼기는 물만 나오는 거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이제 친환경차 3총사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마 이 내연기관차하고 더불어서 한 3, 40년 동안 치열하게 점유율 싸움을 벌일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앞으로의 자동차는 과거의 자동차가 완전히 틀린 움직이는 생활 공간으로 바뀌거든요. 예. 여기에다가 이제 이런 친환경차 더불어서 이 자율주행차까지도 가미가 되다 보니까 자동차 자체가 융합 이 제품으로 완전히 바뀐다는 측면에서 과거와는 다른 양상으로 많이 진전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예. 하이브리드 차는 두 가지가 결합된 거잖아요. 내연기관하고 전기 모터로 가는 배터리가 이제 결합이 됐죠. 예. 네. 근데 이게 내년이면은 보조금이 이제 중단된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 어쨌든 다른 이제 친환경차를 더 보급시키기 위한 그런 정책인 것 같아요. 그 중에서도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 이게 주목을 받고 있다고 하던데 이건 어떤 건가요? 일반적으로 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유럽 등 선진국에서는 이미 활성화가 돼서 판매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도 이 국산차, 수입차 여러 개의 기종이 지금 판매되고 있는데 이 성적이 미미해요. 그 이유가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전기차 하게 되면은 기존의 이 내연기관차에서 엔진하고 변속기가 빠지고 이 배터리하고 모터가 들어가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시스템 자체가 완전히 변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면 경착륙을 시킨다 그러죠. 갑작스럽게 변하다 보니까 어떤 자동차 산업 시스템에 대해서 거부감도 상당히 크고 고민거리도 많아지는 게 전기차로 갑자기 변하는 부분입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 중간에 완충 역할의 차종이 지금 필요한데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조금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엔진하고 배터리를 이용을 하는데 사실 배터리를 많이 이용하는 것이 이 배출가스도 덜 나오면서도 연비도 훨씬 더 좋아지는 방법이거든요. 예. 근데 이 엔진을 완전히 빼버리고 말씀드린 전기차 같이 100%로 바꾸게 되면은 가격도 2배지만은 이 경착륙을 시켜주니까 여러 가지 고민사항이 많거든요. 아하. 배터리 수명이라든지 또 충전 시설에 대한 것들 아마 거의 일반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 고민거리가 많은 게 이제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예. 근데 이제 이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바로 배터리하고 이 엔진을 이용을 하는데 배터리 기능이 좀 떨어지다 보니까 1, 2km 정도만 가면은 바로 엔진이 가동이 돼요. 그래서 친환경성도 좀 떨어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단점을 좀 보완하는 것이 바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거든요. 예. 기존의 하이브리드 자동차에다가 배터리 팩을 하나 더 집어넣은 겁니다. 그러니까 배터리만 갈 수 있으면은 좀 더 길게 갈 수 있으면 친환경성이 높고 연비도 좋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배터리 팩을 기존의 전기차의 한 5분의 1, 6분의 1 정도 되는 조그만 배터리 팩을 집어넣어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는 구멍이 2개입니다. 하나는 주유시키는 구멍하고 또 하나는 충전시키는 구멍이거든요. 예. 그래서 평상시에 심야에 집에서 충전을 시키면은 일반 전기차보다도 시간이 몇 분의 1분이 안 되고 충전이 바로 되거든요. 예. 그래서 이 배터리 팩은 한번 충전시켜서 갈 수 있는 거리가 40에서 50km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집하고 직장 사이 왕복 거리가 35km니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전기차로 가는 거죠. 그러겠네요. 그리고 주말에 가족들하고 교회를 좀 멀리 나가게 되면은 그때 처음으로 엔진이 가동이 되면서 하이브리드 자동차로 가는 거거든요. 아하. 그러다 보니까 일주일에 한두 번만 엔진 가동하니까
친환경성은 뭐 전기차에 육박한 만큼 굉장히 이득이고요. 또 소비자 입장에서는 충전 시설도 신경 안 써도 되거든요. 예. 또 주유 같은 경우는 한 달이나 두 달에 한 번 정도 주유해주면 될 정도니까 그 저녁 때 심해형 완속 충전만 해주면은 전기차로 이동이 가능하고 그 비용 자체는 뭐 가솔린 차에 한 6분의 1, 7분의 1 뿐이 되질 않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친환경성은 강조하면서 또 기존의 그 자동차 산업에 영향을 덜 줍니다. 좀 복잡하다 보니까 엔진 변속기 들어가 있어서 기존의 자동차 메이커 중심으로 갈 수도 있고요. 그렇겠네요. 또 정부에서도 우리나라도 한 25%가 자동차하고 유류세에서 들어가는 게 세금이거든요. 세수확보거든요. 예. 근데 말씀드린 대로 전기차는 엔진하고 변속기가 빠지고 유류가 들어가지 않다 보니까 세금 걷는데도 상당히 고민도 많고요. 또 고용 창출이 엔진 변속기가 노동 집약적이면서 고용 창출에 영향을 줄 수가 있는데 엔진 변속기가 빠진 게 전기차기 때문에 고민거리가 많다도 말씀드린 게 바로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그렇겠네요. 그래서 완충 역할로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가 상당히 좀 인기를 끌어야 되는데 국내는 상당히 좀 고민거리가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지금 뭐 선택할 수 있는 차종은 어느 정도가 되나요? 지금 국내에 들어와 있는 것이 한 6종류는 됩니다. 아하. 예, 국내도 지금 2개 기종이 지금 이 생산이 되고 있는데, 예. 사실 말씀드린 대로 국내가 활성화 안 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나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자동차가 어떤 용도로 어떤 이점이 있는지를 적극적으로 정부에서 홍보나 캠페인을 안 하다 보니까 전혀 모르는 것이죠. 예. 지금 아마 청취자분들도 이게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야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예. 그만큼 괜찮은 모델인데도 불구하고 인기가 없는 거는 모른다는 거가 첫 번째고, 두 번째로는 지금 정부에서 보조금을 플러그인 하이브리드가 한 600만 원 정도 주고 있어요. 예. 근데 전기차는 2천만 원 정도 되거든요. 차이가 지금 크다 보니까 인센티브가 상대적으로 전기차보다 굉장히 떨어지네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좀 구입할 수 있게끔 정부에서 좀 더 적극적인 노력이 좀 필요하다는 네, 거고, 알겠습니다. 전기차는 맞긴 하지만 시간이 좀 걸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봤는데요. 다음 시간에 또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였습니다. 수도권 투데이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저는 내일 뵙겠습니다. 장원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